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나지와 건부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지 용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지와 건부지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건부지인데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나지라는 자체가 자, 우리나라에 이제 제도상, 법상 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나지라는 것은 자,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중요한데요. 자,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공법상은. 근데 사법상의 규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나지라는 법상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이거를 예전에 어떻습니까? 나지는 다시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갱지와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건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에서 했던 기준이 우리나라 나지를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해요. 갱지와 저지. 그럼 갱지하고 저지로 본다면 자, 우리가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갱지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깨끗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갱지는 완전 소유권을 얘기하죠. 저지라는 건 어떻죠? 갑돌이가 이 땅을 가지고 A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사법상의 제한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는 갱지가 더 높은 평가를 갖는다는 걸 이해가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세요. 저지라는 건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은행 가서 담보대출했으니까 이를 저질렀죠. 그건 저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갱지와 저지를 받죠. 그래서 갱지와 저지 중에서는 저질렀다. 갱지보다 이제 저지가 낫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게 낫죠. 자, 이러면서요, 우리가 내용 자체를 본다면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최근 경향이에요. 그럼 나지와 건부지라는 것은 자,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감정평가 때는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느냐라는 게 시험 문제죠.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나지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그래서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 해서 건부 강가가 원칙이에요. 건부 강가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으시더라도요.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것도 이용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지금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어요. 그럼 이거는 주택을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지라는 것은 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을 그냥 지어버리면 되거든요.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어요.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부 강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예외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로 본다면 건부진가가 됩니다. 건부진가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토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못해요. 그러면 현 건물은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건물이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증가된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나지에 비해 채용이 제약된 게 건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나지 가격을 높게 상한을 설정해 놓고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이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건부강가 원칙이나 예외적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다. 넘겨보세요. 25페이지입니다. 자, 건부강가는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건부진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극심한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죠. 필지와 핵지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강의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론도 한 34강 정도 우리가 완강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자, 제가 지금 강남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지금 다른 데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저를 그 팀들을 믿어주시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서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온라인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34강에 대한 거를 처음에 하시더라도 따라오셔서 적중률을 높게 하여튼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쪽집게로 강의하거든요. 믿으시고 우리가 좀 짧은 강의지만 원래 그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기본소까지 이제 보다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걸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지와 핵지 별표 3개 치셨죠? 중요합니다. 자, 필지와 핵지라는 개념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번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이 번지죠. 여기 주민등록상에 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이라는 것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 단위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하죠. 지적법이라고 하면서 이 법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간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지만은 지적법으로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필지라는 자체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근데 획지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거래 활동할 때 사용돼요. 자, 그럼 거래 활동할 때 여러분들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시지 않고 가격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중개업소로 가셔서 갑돌이 땅은 안 사요. 을돌이 땅은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삽니다.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는 보통 우리가 가격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개업자가 여러분한테 토지를 내놓을 때 자, 좌측은 평당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획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부동산 관점에서 거래 활동할 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필지와 핵지를 나눠서 지번이면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상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거든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지라는 자체는 릴이 들어가죠. 필지하면 법률 쪽이 나와야 되고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돈을 보면 획 가죠. 가격 나오면 획지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자, 그래서 필지는 법률 쪽이고 획지는 경제적이다.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면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 자, 획지라는 건 어때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나눠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용도지역지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지와 핵지가 같은 게 개별평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핵지를 한 필지로 묶었습니다. 그럼 한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지니까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일괄평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 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보시고 특히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 취지니까 요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지와 빈지입니다. 이것도 별표를 하나 정도 표시하세요. 자, 반대의 개념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럼 법지와 빈지라는 개념은 자,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법지는 자, 법이 붙었죠. 자, 빈지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윗면적인 갑돌이 소유 토지가 있고요. 아랫면적이 을돌이 토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 토지가 우리가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잖아요. 토지 붕괴를 위해서 반드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럼 축대를 쌓게 되면요. 보통 윗면적 소유권자가 축대를 쌓는데 자,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이 지적법의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측량 면적인. 그렇지만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인면적 소유권을 이제 가거든요. 그럼 법이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되더라. 인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용 가치는 없다는 거죠. 이용 가치는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빈지라는 것은 이게 물가빈자예요. 물가빈.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은 갯벌입니다. 밑에 제가 간석지라고 해놨죠. 그럼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빈지라는 것은 최대 만조소부터 지적공부가 등록된 땅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빈지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데 여기서 팔아서 꽂고 해변 토지 같은 걸 얘기하면 돼요. 해수욕장에. 그럼 팔아서 꽂고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이용 가치는 있다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법지는 법이 붙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빈지는 인정이 안 된다. 그렇다면 얘는 이용 가치가 없고 이용 가치가 있더라. 그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개를 막기 위해서 경계를 이루어온 측량 면적이 포함되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빈지는 물가빈자야. 자, 얘는 활용식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대 만조소부터 지적공부까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를 물고 빈지라는 개념을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이드로 가셔야 돼요. 사이드로.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제 그냥 사이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지, 대지도 한번 묶어보시는데요. 자, 대지는 전 시간에 집터러스의 터대자가 있기 때문에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맹지 위주로 갖고 가시는데 맹지는 출제가 좀 됐어요. 자, 맹지는 소경맹자. 자, 눈먼 사람을 맹이라고 하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조로의 접선면이 없어. 건축할 수가 없죠. 근데 대지라는 것은 자, 여기에 우리가 수방도를 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고법 시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2m 이상이 되면은 자료형 모양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료형 모양의 대자죠. 얘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전에 했던 대지와는 한 그림 같은데 한문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다 보시고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맹지란 도로에 전혀 마땅한 부분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수 없으나 이 맹지 소유자는 공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지는 자료형의 토지예요. 도로에 접하는 너비가 좁은 토지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휴안지와 공안지와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지부터 갈게요. 자, 공지는 이제 비어있는 땅을 얘기하죠. 비어있는 땅. 그리고 공지라고 하는 것은 자, 비어있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을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은 건물, 건축이고요. 폐는 면적이고 이런 비율입니다. 건축 면적 비율이죠. 그래서 무슨 이유를 하게 되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건축 면적입니다. 밑에가 대지 면적이 내려오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면 자, 70%로 제한을 합니다. 그럼 7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자체가 공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물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이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 비어둔 토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공지가 있고 거기 보시면 공안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안지라는 자체는 한자가 붙죠. 한가할 한자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 도시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겁니다. 자, 도시토지인데 집가 상승을 위해서 방치한 토지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은 자, 거기에 또 우리가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을까? 우리가 휴안지라는 게 있습니다. 휴안지. 자, 휴안지라는 자체는 이 휴자가 실효자거든요. 그래서 휴안지라는 거. 자, 휴안지는 실효자예요. 시죠. 정상적으로 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환지라는 자체는 우리가 인삼박 같은 거 매년 경작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작이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지력을 해보고 쉬죠. 그래서 이거는 휴환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자, 포락지도 이제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잡아보시는데, 자, 포락지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가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포락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자,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습니다.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가 돼서, 포락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며 공유수면관리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자, 소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원지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이렇게 소박하냐, 넌 원시적이냐, 바탕소자예요. 그래서 얘는 개발되기 이전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입니다. 원지라고도 하고요. 1차 산업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농지와 임지는, 자, 이게 다 소지는 아닌데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 상태 토지다, 소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 체크를 갈게요. 자, 일단은 틀린 건 담아봅니다. 1번에 다음 토지에 관한 용어의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환. 자, 상환 후보가 타죠. 그래서 야매로 후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낮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A에 보시면 주거상업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이 되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우리가 택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가 상, 자, 후보가 상을 타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에는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있는 것은 이행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에 가시면은, 자, 토지의 분류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기억.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입니다.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이며, 하천도로 우리가 바닥 토지까지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가 맹지죠.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맞고요. 자, 제가 아까 가격 나오면 돈 보면 획가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가 됩니다.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로 고르셔야 돼요. 획지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거 4번 있죠.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건 뭐였어요?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것은 휴환지죠. 공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맹지 또 나왔네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자, 획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이라고 돼요. 우리가 지적법상에서는 등록단인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가는 후보가 상을 받죠. 정확하고요. 자, 소유권이 인정되나 이용식이 없다. 이거는 법칙을 받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개를 빼니까 3개가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지와 건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서 나지 가격보다 높다. 감가된다는 것은 가격이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고요. 자, 주택의 분류는 솔직히 이건 공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아드릴 거는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타 강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법 시간에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갈게요. 제가 가볍게 그냥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주택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2가지로 나누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이제 공법을 좀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몇 제곱미터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집에서 하고요. 지금 제가 해드릴 거는 자, 단독주택은 단독이 있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그다음 다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와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연세대 기숙사. 그래서 저쪽에 연세대 기숙사가 있다.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건 원래는 이게 공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뭐 31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준주택이라는 자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 정도만 알아주세요.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형 구분형이라는 것은 밑에 공동주택, 개념만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죠. 가능한 구조로서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5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고요. 밑에 원룸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다.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작년에 찍었던 게 나왔는데 자, 밑에 4번, 5번, 6번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준공공 임대, 공공임대에 준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10년 이상이 아니라 8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10년이 아니라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요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반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3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주택의 분류 중 공동주택 유형이 틀린 것은 연세대 기숙사, 다중주택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나중에 공법을 좀 배우시고 나서 제가 기출문제 조금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파트로 갈게요. 자, 앞쪽에서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특성을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보실 게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5페이지 하고 36, 자, 그 다음에 37 이렇게 이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이것도 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바로 확인할 텐데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토지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학교라는 내용들이 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실 못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급을 아직 안 들어갔고 시장 파트라든지 평가를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재완강을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강의를 수용급 쪽하고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연적 특성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십시오. 토지의 특성을 가볼게요. 자,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나눕니다. 자연적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겁니다. 토지 자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원래 토지 자체죠. 근데 인문적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돼서 인간의 활동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인문적 특성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이동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증가시킬 수 없다. 아니 붙자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 토지는 오래 간다.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마다 다 틀리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물론 기타의 특성이 있어요. 기타의 특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경성이다.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농적 토지 특성이 있는데 자, 이건 재밌게 할게요. 부분은 연계가 있겠죠. 부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젊은 쪽이 있겠다.
요거는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은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인문적은 경제적 특성 말도 쓰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인문적 특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냥 병합 분할은 그냥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져가시고 용도의 다양성하고 고가성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충은 내구성도 출제가 제일 안 되는 분위기고 인접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인접성이 지금 자연적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충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문적 특성에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다. 그럼 용도가 다양한 것도 인간이 얘기했고요.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자, 요즘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병합 분할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 병합 분할하는 거죠. 합필한다, 분필한다. 그래서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안 해놨지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가 항상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저기서 제가 안 해놨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두에 보십니다. 우리가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그럼 살림을 잘 수 있는 용병을 사죠. 용병사.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용병은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적이 우리가 선천적이면 먼저 나왔다면 얘는 후천적이다. 얘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얘가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다.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적입니다. 변하지 않죠. 근데 얘는 항상 바뀐다.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은 안 된다는 게 많아요. 선천적, 원천적, 원질적, 불변적이고 안 된다는 거. 근데 인문적 특성은 가능하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 특성이 제일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자연적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가 먼저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그럼 자연적에 뭐가 있냐면 부동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부동성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천히 내용을 이제 살피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제가 키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번은 했었어요. 언제 했냐? 우리가 앞쪽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구분이 됩니다.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하고요. 자, 부동산은 등기로서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 기록으로 남겨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뜨는 게 자, 지역마다 다 틀려요. 국지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보시면 서울하고 부산은 부동산이 달라요. 그죠? 자, 여기 문화유편은 여기서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거든요. 서울에서 1,000원이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편이 만약에 부산에서 1,000원 파는데 서울은 2,000원 판다? 그럼 옮기면 돈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문화유편이 여기서는 굉장히 물량이 부족해서 초과수요가 되는데 여기 물량이 많이 남아둡니다. 그 문화유편은 움직이면 돼요. 그죠? 움직이면 되는데 수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가격이 균일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입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잘 나오는 것은요. 자,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에 땅을 사려고 하려면 직접 가서 봐야 되죠. 뭐
지금 추우니까 그 토지를 갖고 와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중개업소는. 그다음에 정보활동은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 부산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거든요. 다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그 원인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옆에 벤츠가 있다면 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갔더니 모닝을 딱 골랐더니 벤츠 옆에서 비싸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모닝을 움직이기 때문에 벤츠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외부 효과라고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공동묘지가 좀 떨어져요. 그 외부 효과가 만약에 쓸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닝이라는 것은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토지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부동성 때문이죠. 그럼 여기다가 인접성도 넣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출 문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지화, 지역화. 지역화가 나와도 무조건 우리가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필요. 임장활동과 정보활동,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제가 찍어드린 것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위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성하고 인접성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볼 겁니다. 그럼 개별성이라는 말은 부동성은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질성이다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 틀리다는 거죠.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물건의 가격이 하나씩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배제됩니다. 자, 그럼 어떻죠? 자, 질판주에게는 이게 1,000원이면 일물일가라는 것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 시점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토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화, 구체화해야 됩니다. 하나씩 개별화, 구체화해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좀 틀려요. 자, 국지화라는 것은 이거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자, 이건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 표준화가 어렵고 부동산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죠. 그 다음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개별성은 토지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 다 틀리겠죠.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인접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가볼게요. 자, 인접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요. 인접성을 따져본다면 토지가 아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건 제가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인접지와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29번지가 아파트 부지고요. 30번지가 있다. 여기가 경계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근린 상가가 들어서야 됩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면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유와 관련해서 또 경계 문제가 야기됩니다. 경계 문제가 또 생기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주적으로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개발 파트나 투자론에서 우리 정책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입니다. 환수에 대한 논리 근거가 된다. 논리 근거가 된다는 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해요. 30번지에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개발해서 개발이 불로소득이 됩니다. 사유화되니까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는 토지협회 인접성이고요. 자, 용도면의 대체가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요거는 토지가 개별성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상 토지와 저쪽 건너편에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토지 토양 모양 같은 거 다 틀리다는 거죠. 지세 같은 거.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해서 거래됐던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너편의 사례보다 옆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었거든요. 그럼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토지가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로 사용되죠.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 방식을 성립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를 더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전 페이지 가시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가시킬 수 없다.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중성하고 영속성은 하나는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는 반대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자체가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한번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문제를 봤을 때 빨리 푸는 문제가, 자, 국지화라든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이런 게 나오면 정보 활동, 인증 활동은 부동성을 찍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른 거고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 일몰일가가 안 된다는 것은 개별성 찍고요. 자, 인접성은 뭐 우리가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완전 대체는 어렵죠. 물리적 대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는 게 개별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 특히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이제 나왔다. 요거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다. 요게 이제 최근 경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의 특성의 마지막에 영속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중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직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죠. 그럼 자연적 특성을 이제 본다면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생산할 수 없죠.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양을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실판 중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토지는 그 제곱미터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땅을 봤을 때요. 우리가 토지가 첫째 시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있고 임지, 농지, 택지라고 했었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물리적 양이 못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렇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도가 전환된 거거든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가능하다.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택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공급하는 게 용도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움직임은 나중에 경제 파트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시고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칠판 두 개는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투입됩니다. 토지는 뭐 지구가 얼마만큼 지구가 이제 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격을 들여서 만든다는 건 모르잖아요.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가격 상승의 완전 비틀어 쪽은 지금 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수용급 때 해드리고 하고요. 그냥 지금 아실 수 있는 것만 가세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자, 수요자 경쟁이 생길 거예요.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시장이 생길 것이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돼요. 자, 고층화시키는 것을 토지를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많이 투입시키는 것을 집약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집가 상승이 됐고요. 수요자 경쟁을 유발시켜서 집약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토지 공개념.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게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지어요.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죠. 토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 개념을 강조합니다. 개인보다 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채용의 원칙이 근거가 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채용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되겠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갖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공기가 마시는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합니다. 유한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욕이 없어요. 근데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유욕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부중성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에 끊겠는데요. 영속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눈도장을 좀 찍고 올게요. 자, 우리가 그 36페이지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채용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쓰임새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를 이용합니다. 그럼 상가 건물을 줘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은 그걸 끝내버리시면 돼요. 용도의 다양성만 거의 출제가 되지 다른 것들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영속성이라는 거 설명할 거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영속성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용도의 다양성은 제가 설명을 했고 고가성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내구성도 오래 간다는 건데 내구성은 요즘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병합 분할하는 가능성은 그냥 임무적이고 법적 제한하에서 우리가 임무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토지의 특성 비교는 염두에 이제 조금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읽어주시고 특히 문제를 풀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해서 기초 체크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가 약간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그 내용 자체가 기출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안 다뤘던 부분들은 기출 문제를 좀 하면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영속성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다.